학술 대회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부 진행을 맡은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운수군 35세 방성석입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 진행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주제는 임진왜란 431주년 그리고 노량해전 425주년을 기념하는 임진왜란 전후 온양방시 일문의 구국 활동입니다. 종합 주제가 말해주는 바와 같이 온양방시 일문의 많은 빛난 별들이 임진왜란 승리에 공헌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온양방시 제1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공적을 재조명하여 역사와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합니다. 발제 순서는 제1주제 유학의 종주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 제2주제 16세기 전반 조선의 비변책과 박윤 장군, 방호의 장군 일가의 활동, 제3주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멘토 장인 보성군수 방진의 활동, 방진의 생애와 이순신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제4주제는 임진왜란 시기 온양방시 인물들의 구국활동, 방덕룡 장군, 방응원 장군, 방수경 장군, 방승경 장군 등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교수님들의 발표에 앞서서 임진왜란 시기와는 조금 멀리 동떨어져 있는 제1주제 유학의 종주 월봉 방지 선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봉 방지 선생은 우리 온양방시의 시조이십니다. 중국 당나라 조정의 한림 학사로서 신라 문무왕으로부터 중국의 유학을 신라에 보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나라 고종의 황명으로 신라에 오셨습니다. 신라에 오신 월봉 방지 선생은 당시 연소했던 총지 설총 선생의 스승으로 육례해통과 구경대지를 밝히시고 유학과 예교를 진흥시키고자 신라에 국학을 창립하신 유학의 종주이십니다. 이후 신라에 정착하신 월봉 방지 선생은 경상도 상주에 거하면서 관향이 상주 방씨가 되었습니다. 이후 방지 선생의 육세손인 방운공이 왕건과 함께 고려 건국의 공을 세워 은수곤의 봉작을 받으시고 충청도 은양, 아산, 신창, 삼계현을 사패지로 하사받았습니다. 이후 은수곤은 중시조로서 온양에 거하시면서 본관이 온양방시로 변관되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온양방시 인구는 총 94,831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56만 명의 0.19%에 불과한 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양방시는 고려 조선조 문과 무과 등 과거에서 무려 43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상서성의 영상, 좌복야, 육조의 판서, 대제학, 대사헌, 대사관, 대사성, 팔도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 문반과 무반의 양반에서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분들의 후손들이 행정, 법조, 경제, 언론, 교육, 국방, 스포츠, 음악,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에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1400년 유구한 역사에 빛나는 원양방시 문중에서 특별히 임진왜란 전후 시기 나라가 전망의 갈림길에 처했을 때 우국 충정과 진충 보국으로 상서성 영상을 지내신 방우선 문정공께서 말씀하신 정정방방 모든 처사에서 바르고 또 바르게 행동하면 무소불가라 옳지 않은 바가 없고 미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 원양방시의 종운인 숭조, 충효, 화친의 선제적 실천이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원양방시 선조님들의 공적을 조명하기 위해서 신라와 조선시대 그리고 임진왜란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 연구의 학덕과 명망이 높으신 교수님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정호환 교수님, 이민웅 교수님, 방기철 교수님, 재장명 교수님, 그리고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신 지영희 교수님, 임채우 교수님, 방효복 장군님, 김밀환 교수님, 노용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발제와 토론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각 주제당 25분입니다. 주제 발표가 시작이 되고 25분이 되면 종료 2분 전 종을 울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나머지 2분 동안 발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 토론은 각 주제당 15분으로 질의 8분, 답변 7분 이내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시간이 초과하면 종을 울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쟁기념관 운영 정책상 5시 30분에는 모든 행사를 끝을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학술대 자료집을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주제 정호환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정호환 교수님은 저쪽으로. 정호환 교수님은 오늘 발표할 유학의 종주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입니다. 정호환 교수님은 대구대학교에서 국어교육학과 교수와 사범대학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삼성현 연구소 대표와 삼국유사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정 교수님은 신라 역사에 정통하신 국어학자로서 한글 공로상과 삼국유사 학술상을 수상하신 석학이십니다. 오늘 원양방시 시조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내용을 발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유학의 종주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코로나와 같은 병마를 퇴치하고 국난 극복의 염원을 춤으로 승화시킨 무형문화재 39호인 서용물을 잠시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국유학의 종주로 추앙받는 홍요 설총 선생의 스승이셨던 당나라 한림학사 월봉 방지 선생의 공적과 과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생에 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고 자료 또한 매우 제한적이어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이런 내용은 상당 부분 실험성이 짙은 그런 것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봉 선생의 관양과 변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봉 방지 선생이 신라 조정의 요청으로 문무왕 9년 669년에 당나라의 문화사절로 신라에 들어옵니다. 신라에 들어와 보니까 삼강 오륜과 같은 일륜 도덕의 기강이 거의 없고 풍성은 매우 비루하며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신라를 중국과 같은 문화국가로 만들고 싶다는 그러한 열망으로 귀화할 결심, 상주에 정착해서 5세 후손까지 거기에 세거지로 삼음으로써 상주방시의 시조가 됩니다. 경영왕 3년 926년에 후백제 경연에 쯔나미 같은 그런 그 기습 공략으로 신라 조정은 쑥대밭이 되고 집안은 풍비 박산이 되고 맙니다. 이 견훤의 고향이 상주 관할의 문경 가은이었는데 지금도 그곳에 가면 견훤 산성이 있고 가은에 금화굴이라고 하는 전설의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가서 답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때로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죠. 선생의 6세 후손이던 구루문자 방운공은 10살 어린 나이에 유리건식하면서 참 가정 고생을 다하면서 오늘날 충남 온양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문물을 겸한 내공을 쌓고 더욱이 무술 연마에 정진하던 가운데 유금평 장군의 천거로 출사를 해서 후백제 견훤과의 싸움, 고려 초에 거란과 여진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어냅니다. 이러한 공로로 국왕으로부터 정리품 상의 온수군이라는 자기를 받고 그 노급지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현충사가 자리한 온양, 아산 그리고 신창의 그 지역을 노급으로 받아서 세가지를 삼음으로써 상주에서 온양으로 변관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산 배방읍에 가면 360고지의 절배자, 오방자, 배방산이 있는데요. 그 지명리를 보게 되면 온수군 방운공을 경배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배방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의 후손으로서 인진해란과 정효재란 같은 누란의 위기의 풍전등화의 국군의 상황에서 방년, 방어의 방진, 방덕룡, 방수경, 방승경, 방응원과 같은 기라성 같은 구국의 영웅들이 배출되었고 또 효행으로 나라로부터 정문을 받은 28명의 효자와 연료가 배출됩니다. 여기 아래 인물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울산시 두덕면 봉계리에 자리한 월봉제에 봉안된 월봉 방지 선생의 영정이고 그 옆에 있는 이 자료가 월봉 선생 실기입니다. 그 실기의 오른편 맨 상단에 저 녹색 저 표지를 제가 달았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당나라 고종 총장 2년 기사년에 한림학사 월봉 방지 선생이 신라로 들어왔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둘째 마디로서
월봉 방지 선생과 홍유 설총 선생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래 이 자료를 3개를 올렸는데요. 홍유 선생 실기, 월봉 선생 실기, 영정교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월봉 방지 선생과 홍유 설총 선생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임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제관계라고 하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주선해 가지고 건축일 수가 있습니다. 문왕 9년 669년 월봉 방지 선생이 신라에 와서 귀화를 했을 당시에 홍유 설총 선생은 태종 무열왕 5년 658년 출생으로 그렇게 추정되는 바 그때가 12살 전후였습니다. 가능하건대 문무왕의 권유로 해서 홍유 설총 선생은 월봉 선생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 이런 유학 경전을 학습하고 인격 도야의 힘을 썼다는 그런 내용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온양방시 대동보에서도 그러한 가능할 수 있는 자료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헌병구임이라고 해서 집헌자 병풍병자 헌병이라고 하면 스승이나 손이 어른들이 거처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월봉 방지 선생이 거처하는 곳에서 스승을 모시고 유교경전을 공부했다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당나라 문화사절이 온 사례는 월봉 방지 선생이 신라로 들어온 지 약 70년쯤 지난 뒤에 효성왕 2년 738년에 당나라 좌찬선 대부였던 형숙이 노자와 도덕경을 가지고 신라 임금에게 바쳤다고 하는 것이 삼국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홍역 설총 선생의 자를 보면요. 귀발글 총자 지혜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총지의 총은 설총의 총이고 총지의 지는 방지의 지로서 홍역 설총 선생이 신라의 방지 선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설화울 말을 표준으로 하는 표준이두 홍역 설총 선생의 속도 구결은 이러한 월봉 방지 스승에게서 배운 한자음을 표기하는 반절에 기반해서 신라말로 구경을 읽고 풀이를 해서 국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후세에 오는 후학들이 그 홍역 선생을 하나의 이황의 큰 스승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이죠. 삼국사기 열전 설정 부분에 실려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반절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음자 반음이라고도 하고 또는 뒤칠번자 번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뭐 자료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예를 하나 들면 다시 좀 돌려보세요. 여기에 동록동자를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우리 한글처럼 소리글자가 아닙니다. 이 동록동자를 발음을 하려면은 같은 계열의 성모와 운모 중에서 글자를 따다 쓴 겁니다. 큰 덕자에 디귿자를 따오고 불가농자에서 옹을 따다가 합쳐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합이라 긴밀하게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귿에 옹을 붙이니까 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동자의 소리로 읽어라. 그래서 이걸 용어로 정리해서 덕자를 반절상자, 홍자를 반절하자. 두 소리를 합쳐서 동자의 소리로 돌려라. 돌아갈 귀자, 반절 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절이라는 용어는 중종 22년
1527년에 최재진 선생의 훈농 자회에서 속소의 반절 27자라고 해서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약 70년 뒤에 이러한 그 반절이 훈민정음이라는 그런 같은 등식의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로부터 약 200년 뒤에 헌종 때 이규경 선생의 오주 연문 장전 상고라고 하는 60권 60책의 백과 사전류의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반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월봉 선생의 공적으로서 국학을 주창하고 이두를 창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조 영조 50년 1774년에 홍문관에서 왕명을 받들어서 만든 문서였던 영종교소를 보면 월봉방지 선생은 신문왕 2년 682년에 신라에는 전에 없던 국학을 제안하여 왕명으로 창설을 하고 또한 쇠퇴한 기강을 바르게 하고 신라말로서 국영을 풀이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또한 신라말을 활용한 아전이자 글자 찰자 이두죠. 이찰이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뭐 그런 내용이 이 영종교소에 실려 있습니다. 누가 국학을 주창하고 누가 이두를 창안하였던 그런 내용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도 그 명시적인 기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로지 영종교소에서 월봉 방지 선생에 대한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있을 뿐인 것이죠. 그 사진을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중국 북경에 있는 국자감입니다. 그러니까 저 국자감에서 월봉 방지 선생이 한림학사를 했으니까 그거를 표방해서 신라의 국학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30년 전에 북경 그 국자감을 가본 일이 있어요. 아주 공자상이 크게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바로 지금 경주 향교의 자리입니다. 저 자리가 신문왕이는 약 1200년 전에 국학을 세웠던 자리라는 것이죠. 이 국학이라는 이름은 신라 때에는 경다왕 때 태학감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잠시 썼을 뿐 계속해서 국학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것이 우리 서울의 명륜동에 있는 성균관. 저 성균관이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공민왕 11년 1362년부터 쓰기 시작을 해서 전조가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지던 순종사년 1910년까지 성균관이라는 이름으로 전속을 했습니다. 또 이제 지금의 서울대학에 버금하는 유일무이한 국립대학이었죠. 그 옆에 그림은 어디 갔습니까? 저게 영주 순흥에 있는 무슨 서원이요? 백운동 서원입니다. 중동 38년 1543년에 풍기군수 조세봉 선생이 주도해서 세웠던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의 교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국학의 내용과 관련한 아까 국영을 풀이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역대 모든 임금들이 시행했던 그런 과거 시험에서 거의 이 국영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영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사서 3경에다가 춘추 얘기를 더한 거 아닙니까? 용왕 논명 시서역 춘추 얘기. 이런 것들의 거의 큰 틀에서 같은데 다른 건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그때마다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현안 사안에 대한 그런 해결의 방안, 수험생의 의견을 적는 시무책. 시무책에는 뭐 시급한 어떤 업무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더했고
연구에 따르는 이러한 모든 유교영전의 기초를 이룬 경전이 바로 논어와 효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효를 기반으로 하는 효치, 충성을 강조하는 충치를 힘씀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유교를 삼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단락을 보시면은 이 한자의 소리를 표기하고자 했던 반절을 기반으로 하는 홍요 설종 선생의 속도 구결, 뒤에 와서 각필 구결로 계승 발전이 됩니다. 이 각필 구결이 바로 거의 이제 문자 기호로서의 체계를 갖춰가요. 이것은 구역 인원경이라든가 대방광불 화엄경 같은 그런 자료에서 상당 부분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이 각필 구결은 이 각필 구결이 문자로서 갖고 있는 약점,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발음기관 상용을 했다는 도상성, 자질성, 그 다음에 성리학적인 의미, 그 다음에 천문도적인 의미를 더해서 만든 것이 국보 70 호의자 세계기록 문화유산이 된 훈민정음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으로 건너가면 일본의 문자인 가다카나 생성에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름하여 각필 기원론입니다. 히로시마 대학의 고바야시 요시노리 교수가 주창한 것인데 2000년에 NHK 방송에서 이러한 각필 기원론을 방영을 했어요. 불특정의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설총 선생의 표준 이두는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관공서 관원들이 주로 통용해 썼던 글자입니다. 요 그림의 맨 마지막 것이 조선조 태조 4년에 나왔던 간행했던 대명률 지키고 이 이두로서는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저 맨 앞에 있는 무술 오작비. 저것이 경북대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효대사의 판비락론. 안타깝게도 저 판비락론의 원본은 일본의 오다니 대학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 붓글씨 그 사이에 로마자 B자처럼 보이는 게 있을 거야. 희게 이렇게 긁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걸 이제 자토구결이라고 그래요. 저게 이제 각필로 쓴 거예요. 각필이 뭐냐? 그 옆에 있는 거 세 번째. 맨 아래 대나무나 혹은 짐승의 뼈 같은 것을 연필을 깎아가지고 끝에 좀 동그랗게 해서 점을 찍거나 선을 그어요. 그게 점토구결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자료는 뭐냐? 성다왕 19년 20년에 나온 감선사 아미타 입상조상기, 감선사 미륵보살 입상조상기에 약 4개의 그리고 왕명을 받들어서 감산사의 비문을 홍요 설총 선생이 지은 자료인데 저기에 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요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요 맨 위에 왼쪽에 보면 아래아 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저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전화에 이런 천지인 이것을 한글 자판이 만들어졌는데 이 한글 자판은 1996년에 이렇게 이런 조관원이라고 하는 미국 유학생이 그런 연구 결과를 아이디어를 내서 삼성전자에서 이것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음 내리세요. 이제 끝으로 발전 과제와 결론 및 그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학을 주창하고 이들을
창안했던 월봉 방지 선생의 그런 공적을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그런 참 과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종 32년 1895년 교육조서를 반포합니다. 얘가 서양식 교육제도가 일본으로 조선으로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130년 동안 오늘날 9차 교육과정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교육사를 보면 이 교육조사가 만드는 189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1200년 동안 내려온 전통교육이 완전히 뒷전이 되고 뒷방무기가 돼버렸고 이런 130년 된 이러한 현대식 교육이 오늘날 모든 한국의 교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면 한국의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성이 무엇입니까? 노자, 홍익인간 아닙니까? 이 홍익인간이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삼국유사 고조선 쪽 왕검 조선에 환웅천왕이 와서 신실을 열고 거기서 홍익인간의 세상을 열고자 했던 데서 유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1200년 동안 내려온 교육과 130년 된 이런 그 교육을 전통 교육과 현대식 교육을 통합하는 통합형 교육을 우리가 국가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국가과제를 갖다가 의제를 갖다가 실행함에 있어서 성인과는 향교는 유래되는 서원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어떤 힘을 합쳐서 이런 것을 미래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홍익인간의 인류 공연의 세상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그런 화두를 말해봅니다. 아울러서 월봉 방지 선생의 이런 국가를 창안하고 또는 이들을 만들었던 그런 공적을 월봉 방지 선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 사업회를 만들어서 그분의 공적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문화활동하는 외연을 넓혀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을 맡아주셔서 고맙다는 박수 한번 다시 쳐드리겠습니다. 바로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뜨거운 박수 함께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